네,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MBN 토요와이드 시작합니다. 간밤에 있던 화재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어젯밤 국가전산망의 핵심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10시간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이번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국민들의 불편이 우려되는데요.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다행히 불길은 좀 잡힌 것 같은데요. 이번 네. 화재 원인이 배터리 교체 작업을 하다가 폭발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요. 어떤 예. 상황이었는지 먼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화재가 발생한 현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배터리 교체 작업 중이었다가 이제 화재가 발생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서버하고 배터리 이 장비 시설이 이제 같은 층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던 중에 이 배터리 교체를 위해서 또 교체한 이동을 위해서 이제 전원을 하던 중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 차단하는 과정에서 일단 전기 분리하는 과정에서의 단락이 발생했거나 혹은 또 전기가 차단된 이후에 이제 이를테면 배터리 내부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상으로 인해서 이를테면 이제 화재로 이어진 이런 상황들을 이제 예상해 볼 수는 있을 텐데요. 예. 어쨌든 이렇게 이제 화재로 인해서 배터리 자체에 대한 화재로 해서 손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항원 항습 설비에 영향을 미쳐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전산망을 다시 이제 백업 시스템들을 켜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아직 완전히 진화가 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인가요? 일단 초지는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화재 발생 가능성이라든지 추가적인 화재 가능성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배제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이 시설에 들어있는 이제 서버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정상화되려면 그 안에 시스템들이라든지 설비들이 이제 정상 가동되는 이런 상황들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화재로 소실된 부분 또 기능이 지금 이제 정지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복구가 돼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다만 예. 이제 복구 시간이라든지 또 복구 여부가 지금 아직까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큰 불을 잡기까지 한 10시간 정도 걸렸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진화 작업이 오래 걸렸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지금 알려진 대로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 UPS에 이제 남아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도 화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 화재 발생한 대부분 이제 이런 곳들에 있는 이제 이 배터리들 같은 경우는 한 개 이렇게 별도로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넥 타입이라고 해서 이렇게 적층이 되어 있고 블럭화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런 분들이 연쇄적으로 화재가 확산되면서 좀 강한 화재야 뭐 연기 같은 것들 굉장히 많이 발생했을 거고요. 예. 또 야간인 상황 또 그리고 여기 이제 서버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실제로 이제 물로 화재를 진압했을 때 상당히 좀 이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설비들이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진압하기엔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그런 예. 상황으로 보입니다. 바로 물을 투입해서 진화 작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이시고 이번에 화재가 난 곳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그러니까 국가전산망의 심장이라고도 불리고 그야말로 정보의 핵심 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로 인한 피해는 얼마나 된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당장은 국가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주민등록 등본을 뗀다든지 뭐 우편 업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온라인 상황으로 어려운 겁니까? 예, 지금 현재는 이 말씀하신 이제 우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이 시스템들은 지금 이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예. 서비스들이 제공되는 것들은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재난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들을 이제 국민분들한테 알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중앙행정기관 1,600여 개의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 또 정보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한마디로 국가 전체 데이터 센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 기능이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마비가 된 상태라고 한다면 뭐 단순히 이런 소실에 의한 피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금융이라든지 행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 자체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네. 2차 피해에 대한 규모는 사실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이번 화재로 인해서 정부 업무 시스템이 647개 가동이 중단됐다고 하는데 이게 다 모두 다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약간 좀 달리 볼 수 있는 거는 예. 지금 이제 뭐 이런 데이터 자체가 화재로 인해서 다 없어졌거나 뭐 이런 상황들은 아니고요. 아마 예. 백업 시스템들은 갖춰져 있어서 백업이 기능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정상화가 될 텐데요. 예. 다만 문제는 이제 백업 시스템들을 사실 이제 가동을 하려면 지금 화재로 소실된 이 건물 이 시스템상이 이제 항원 항습 설비라고 하는 지금 현재 화재로 인해서 이 항원 항습 설비 한마디로 이 서버들이 있는 곳에 이 온도라든지 이런 환경들을 유지하는 이 설비가 있어야지 사실 서버들이 적정하게 잘 운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다만 근데 이제 항원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서버들이 이제 열이 과열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작동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데이터 자체가 사라지거나 데이터의 어떤 백업에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백업 기능들을 가동하기 위한 이런 이제 환경적인 부분의 설비들이 지금 이제 빨리 복구가 돼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완전히 정보들이 다 소실됐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 걱정되는 점은요. 곧 추석도 좀 앞두고 있는데 특히 우편 업무가 마비되면은 국민들의 불편도 좀 상당할 것 같거든요. 전산이 복구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 거라고 혹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단순히 이제 항원 항습 설비 자체 일부만 교체만을 가지고도 이러한 부분의 기능이 복구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생각보다 시간이 좀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네. 항원 항습 설비 이외에도 이 설비를 가동하기 위한 인프라 자체가 다 소실된 상황이라면 빠른 복구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네. 다행히 지금 이제 주말 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주중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좀 행정 활동이거나 또 이제 우편이든 금융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이제 극심화가 될 텐데 네. 주말 중에 이런 부분들이 복구가 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만약에 이제 주 중에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 복구가 안 된다 그러면 당분간은 많은 국민들께서도 불편함을 겪으셔야 되는데요. 또 예. 추석을 앞두고 이런 이제 우편이라든지 금융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들이거든요. 뭐 택배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러한 불편함들이 좀 더 가중되는 그런 좀 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우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오프라인 체계로 예. 해서 있기 때문에 배달되는 이런 것도 오프라인 체계로 하겠다라는 부분들도 이미 이제 계획은 세워놓고는 있는데 많은 수요에 다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예, 당분간은 불편이 있을 수밖에 없겠군요. 네. 지난 23년이었던가요? 그때 뭐 원인은 물론 지금과는 다르지만 그때도 국정자원의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있었고 일주일간 큰 혼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그런데 2년도 안 돼서 또 이렇게 이번엔 화재로 인해서 마비가 된 건데 이게 일각에서는요. 외부 공격이었다든지 다른 이유였다면 굉장히 또 심각한 상황, 또 더 큰 혼란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또 이런 국가전산망이 마비가 되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전산망이 이제 마비가 되는 상황들은 말씀하신 대로 외부 공격에 의한 이런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의 상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이번처럼 이제 물리적인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마비가 되는 이런 상황들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능 정상화의 시간들을 최소화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해 보이거든요. 예. 다만 이제 이번 사고랑 좀 비교가 되는 것들은 얼마 이제 2, 3년 전에 발생했던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랑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백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상황들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됐었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지금은 이제 백업에 대한 부분들은 갖춰졌지만 백업 말고 또 오히려 백업 시스템들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환경 설비나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또 충분히 고려가 못됐다는 점들이 좀 어떻게 보면 이번 사고로 좀 확인이 된 만큼 어쨌든 개별적인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있지만 그 위험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정지 없이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추기 위한 여러 가지 위험 요인에 대한 발굴 또 그거에 대한 또 초기 대응이라든지 또 이럴 때면 복구에 대한 부분들의 신속함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저희가 고민을 해서 대안들을 마련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복구가 되기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속 심사 받으셨는데 신경 어떠신가요? 오늘 직접 말씀하셨나요? 소명은 직접 하셨나요? 혹시 총 꺼내라고 지시하셨나요? 체포영장 집행 받으라고 지시하신 거 아니신가요? 보시죠.
네, 이어서 특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이 추가로 기소한 첫 재판에 출석을 하면서 85일 만에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보신 것처럼 머리는 하얗게 새고 다소 좀 수척해진 모습이었는데 두 분께서는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일단 수형 생활이 80일 가량 됐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일단 뭐 머리는 뭐 이발은 했지만 염색이나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체중도 줄 수밖에 없겠죠. 예. 나름 수형 생활이 적응하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또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관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체중은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까지 내란 관련된 재판에는 전혀 출석하지 않고 있고 김건희 특검의 소환에도 전혀 응하지 않던 예. 윤석열 피고인이 이 재판 본인의 석방과 관련된 공판에만 출석하는 모습 보기에 좀 씁쓸했습니다. 이렇게 이 사법의 절차를 선별적으로 본인이 필요하고 유리한 부분만 하겠다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러니까 결국에 사법행정, 법치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러한 모습이 결국 비상계엄 내란을 초래했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예, 일단 수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볼 수 있는 흔한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진 않아요. 약간 병색이 있어 보여요. 건강에 이상이 있어 보입니다. 뭐 그 변호인 등이나 언론 등을 통해서 많이 알려주고 있는데 예. 뭐 당뇨병, 합병증이 있다고. 그래서 아마 눈 시력도 뭐 잃어가는 상황이라고 하고 얼굴 보면 이제 그냥 단순히 전체적으로 체중이 빠진 게 아니고 예. 어깨 부분부터 그 이 목, 얼굴 등을 보면 약간의 병색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왜 그 내란 수괴 혐의 재판에는 나가지 않느냐. 그때도 네. 2번 이상 나갔다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걸석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게 아니라서 네, 본인의 방어권을 포기한 거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것에 대해서 비난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예, 예를 들면 수사 단계에서도 사실 좀 가진 분들이 많이 안 나갔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안 나가셨잖아요. 수사. 기소돼 있는 상태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대표 시절에 수사 많이 안 나갔잖아요. 재판도 많이 안 나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영끼리의 서로 간의 어떤 정치적 공방인 것이지 피고인의 권리나 의무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수사라는 것이 물론 의무적 성격도 있지만 내가 가장 처벌 그 가능성이 낮은 이 방어 방법을 구사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물론 공인으로서 이제 떳떳하게 나가서 진술을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예. 뭐 기본적인 본인들 변호인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전략이 있겠죠. 그리고 특검 입장에서도 보면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실제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을 듣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끌어내고자 하는 목적이 컸죠. 사실 윤 전 대통령에게 먼저 물론 뭐 서면 조사나 아니면 방문 조사 등을 통해서 파악하고 근데 굳이 끌어내고 그 시간 다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서로 간에 아쉬움은 있지만 예. 일방적으로 비난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이제 조 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재판에 잘 협조적이지 않다가 어제 나온 건 이제 보석 심사 때문이 아니었겠느냐. 그게 없었다면 뭐 나왔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나왔을 거예요. 그래도 물론 이제 나왔을 보석 신문에 직접 출정을 해서 재판장께 호소하는 부분이 가장 예. 크죠. 근데 또 하나는 첫 길이기 때문에 인정신문이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나오게 되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네. 그러면 좀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지연 아니냐 예. 이러기 때문에 첫 기일 날은 반드시 나와서 본인이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꼭 나온 것 같고 물론 이제 보석 신문에서 재판장에게 직접 호소하고 좋은 인상을 줘야 되는 그건 당연히 전제가 된 것이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후의 재판도 내란 수괴 혐의와는 약간 다른 혐의의 재판이기 때문에 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출정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략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재판은 이제 내란 특검팀이 추가로 기소한 거기에 대한 첫 공판이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재판에는 나올 수밖에 없었을 무조건 것이다. 나가야 됩니다. 예, 그런 말씀이셨고요.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다소 좀 수척해진 이 달라진 모습을 과연 지지자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네? 이쪽으로 조금 앞으로. 네? 강조하실 건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수척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셨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재판장 독에 예의를 갖추고 또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서 이렇게 예의를 표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보수주의 가치 진정한 상남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저는 같은 남자로서 정말로 존경하고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누가 지켰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숨 걸고 지킬 겁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전한길 씨가 이제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잇지 못하는 처음에 이제 그런 장면도 함께 보셨는데 많은 지지자들의 표정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런 응답이 있을 걸 기대하기 때문에 간혹 재판에 출석해서 본인이 무고하게 사법적인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뭐 국민들이 생생하게 지켜본 장면조차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탄핵 심판 때도 보면 누가 봐도 발언 자체가 거짓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진술을 거리낌 없이 합니다. 네. 어제 있었던 공판과 보석 신문 절차에서도 동일했습니다.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모든 혐의는 부인하고 그리고 부인의 어떤 근거나 논리도 일관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평생 법조인이었고 쟁쟁한 변호인단의 변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앞뒤 모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을 계속 반복하면서 결국 저렇게 전한길 씨 등 지지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본인이 부당한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 네. 이걸 겁니다. 아마 일부 공개된 재판에서 하는 발언도 그런 목적일 것으로 보여져서요. 그런데 지금 재판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공판기일에 법원을 찾는 지지자 인원도 현저히 줄고 있고요. 예.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윤호개인을 외치는 분들이 물론 국민의힘 이 집회는 일부 계시긴 하지만 네.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혹시 그분들의 본인에 대한 구명 운동을 마지막 어떤 기회 내지는 이걸로 삼고 계속 그런 방식의 여론전을 통해서 법적, 사법적 판단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네. 그거는 착각일 겁니다. 일단 과거와 비교해서 지지자들이 그런 법정에 나와 있는 모습들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번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어느 정도 지지층의 결집을 좀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글쎄요, 그 속마음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만은 저는 전한길 씨의 경우에도 이제 본인이 지지하는 그 포인트 이런 것들은 저희가 뭐 탓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유튜브 방송의 어떤 시청자층을 상대로 한 메시지를 낼 수도 있는 것이고 저 부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과 의사 교류 하에 낸 메시지는 아니기 때문에 저 부분 갖고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참석의 의미를 뭐 새롭게 부여하는 부분은 좀 맞지 않다. 일단 예. 첫 재판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재판이라 반드시 나가야 되는 거고 네. 또 보석 재판이라 나가서 재판장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공통된 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부분은 비판의 대상이라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윤 전 대통령이 특히 이 재판에서는 정치적인 의미 부여하거나 어떤 지지자를 상대로 한 메시지를 내는 자리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현 재판장에게 그러니까 백대원 부장에게 안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당장 뭐 지지층이 결집하거나 뭐 이런 영향은 별로 없을 거라고 지지층의 보세요? 결집에 의해서 재판의 결과가 바뀐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예. 내란수계 혐의는 좀 다르죠. 그 부분은 상당히 그 판단의 여지가 많은 거지만 이 예. 부분은 이번 재판의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다퉈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지금 35부에서 하고 있는 이 재판은 법률적인 어떤 그 쟁점을 끌어내고 거기에 네. 대해서 본인들의 설득력 있는 설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약간 좀 다른 국면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 중에 과연 직접 좀 발언을 할까 이 부분도 관심이었는데요. 계엄 선포문 관련해서 직접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떤 얘기였는지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 사후 부서 문서라고 해도 이거는 국방부에서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 총리, 대통령 이렇게 올려야지 부속실장인 자네가 이걸 왜 하느냐라고 제가 좀 나무랐는데 일단 그냥 갖고만 있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 공개된 재판 내용 중에서 이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직접 방금 들으신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의 지시로 폐기를 한 것이지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공문서로 볼 수도 없다. 즉 본인은 이 부분에서 좀 책임이 자유롭다. 이런 취지로 좀 들리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저 부분 역시도 진행 탄핵 심판 때와 동일한 입장입니다. 예. 탄핵 심판 때도 보면 국회 계엄군 투입 그 과정이라든가 그 책임과 관련해서 현장 지휘관 책임으로 다 떠넘겼습니다. 네. 그럼 한덕수 전 총리에게 뭔가 책임을 떠넘긴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지금 뭐 내용 자체가 예.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 변론 과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질책했다, 예. 나무랬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행위를 나는 그때 지적했는데 예. 내 하급자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죠. 계엄 사후 문건도 강의구 부속실장이 작성하고 한덕수 총리와 김용현 전 장관의 서명을 득한 후에 다시 윤석열 대통령 서명까지 받았습니다. 네네. 그 과정이 12월 7일 날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이미 이 모든 국법상 행위에는 부서가 되어야 된다는 이 법률적 하자, 네.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거였고 이게 대통령 승인 없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예. 대통령이 알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특검이 다 확보돼 있고 아마 증거로도 다 돼 있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몰랐고 대략 저런 식으로 강의구 부속실장과 한덕수 전 총리 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인 것처럼 얘기를 함으로써 본인의 책임이 아니고 네. 이 둘이 한 일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모든 사건에서는 이건 죄가 안 된다는 주장이 한편에 있고 만약 죄가 되더라도 이건 내 행위가 아니고 내 밑에 있는 예. 하급자들이 알아서 한 행위다. 이런 취지의 변명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재판부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 주장처럼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고 하급자들의 일일 뿐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저거는 사실 두 행위로 나눠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이라는 게 한 장짜리거든요. 예. 뭐 이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대통령 이름만 들어가 있었어요. 예. 그것이 이제 국방장관하고 한덕수 총리의 이름이 들어가고 이제 사인이 되는 네. 그런 문서가 표지가 하나 더 붙은 거죠. 예. 이런 문서로 이제 추가 작성됐다는 부분인데 네. 일단 헌재의 재판 과정에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은 뭐였냐면 이건 사후 부서이기 때문에 작성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예. 이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작성 자체에 대한 악유는 크게 없어요. 다음에 이제 폐기 관련돼서 그러니까 작성 자체에 대해서는 이건 이제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폐기가 되거든요 이게. 폐기가 되는데 폐기 과정에 한덕수 전 총리도 본인이 스스로 진술합니다. 예. 이거 내가 이거 원래 국무회의가 있었던 건 맞기 때문에 이거 굳이 네. 작성할 필요가 있냐라고 폐기 지시를 했다고 그래요. 예. 자, 여기까지는 특별히 다툼이 없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폐기 지시를 한 이후에 강의구 부속실장이 대통령께 이거를 보고했는지 동의받았는지 지시를 받았는지 예. 여기와 관련된 약간의 사실관계가 지금 매끄럽게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게 떠넘긴다라는 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한덕수 총리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예. 떠넘기고 한다는 이 시각 자체가 프레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관련돼서 강의구 부속실장이 과연 윤 전 대통령에게 이거 한 총리가 폐기하라는데요? 폐기할까요?라고 승인을 구했는지 지시를 받았는지 보고를 했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언론에 따르면 강의구 부속실장은 보고했다고만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를 받았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서 예. 이 부분 관련돼서는 이제 사실관계 확정 단계에서 예. 강의구 부속실장이 증인신문을 해야 되겠죠. 이게 승인받은 건지 지시받은 건지 예. 또는 보고받았다면 이 보고받은 만 갖고 과연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예. 여기에 대한 이제 쟁점인 것이에요. 여러 부분을 좀 다퉈봐야 되겠군요. 그래서 다툼의 대상은 됩니다. 예.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걸 마치 윤 전 대통령의 한덕수
전 총리에게 떠넘긴다. 이거는 이전에 이미 한덕수 전 총리의 발언 과정이나 내용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때 그거는 안 예. 맞는 프레임이죠. 이후에 이제 재판 이후에 비공개로는 보석 심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재판관이 재판에 왜 출석을 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구속 상태에서는 조사를 받기가 힘들다. 풀어주면, 그러니까 보석을 해주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재판에 협조를 잘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18분 동안이나 이제 보석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구속 상태라는 것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속 상태에서도 수사에 응하지 않고 공판에 전혀 출석하지 않는데 예. 석방하면 출석하겠습니까? 그 말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리가 없죠. 일단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오히려 재판이나 특검 소환에 충실히 임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잘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주장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유리한 부분만 이제 취사 선택한 것이고요. 실제 보석도 마찬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이 피의자나 피고인이 재판이나 수사에 응하는 태도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관련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이 기소된 5개 혐의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고 네. 아까 아니라고 부정은 하셨지만 다른 제3자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진술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석방이 될 경우에 성실히 출석하고 수사에 응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그 출석을 할지 말지 문제와 함께 지금 이렇게 진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 그러니까 사건 관계일에 위해를 가하거나 증거를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예. 일단 석방 자체가 보석을 허가하는 요건에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향후에 과거에 불구속 상태에서 잘 출석했으니 이번에도 할 것이다라는 말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예. 지금 며칠간에 보였던 태도,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그 체포영장 역시 법원에 의해서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단 한 번도 응하지 않는 태도를 봤을 때 석방이 된다고 해서 법원 공판에 성실히 응하리라고 판단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재판장이 석방을 허가해줄 가능성도 별로 없다. 보석 인용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거는 사실은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명확한 전 그 텍스트를 전부 다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예. 저 부분은 마치 내가 협조 의지의 표현은 아니에요. 내가 협조할 생각이 있다 없다. 나를 풀어주면 내가 협조할 생각이 있고 예. 풀어주지 않으면 협조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예, 예. 나의 현재 상황이 건강 상태나 그러니까 육체적 건강 상태, 정신적 건강 상태가 네. 이렇게 구속돼 있으면서 재판을 출정하기 힘들다. 이거를 호소한 거고 그런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불구속 상태를 해주면 내가 나가볼게. 이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어느 누가 감히 재판장 예.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아마 이제 이 기사화되면서 그 강조한 점이 달라서 그렇게 표현된 것 같고 네. 어쨌든 현재 그 정신적, 육체적 건강 상태 그랬다는 거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구속 재판 받는데 그러면 당신만 저렇게 하느냐? 그거는 이제 구체적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본인이 이런 건강 상태에 대해서 재판장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부분은 재판장이 어떻게 판단할지 현재 그러한 정신상 그 건강 상태인지를 재판장이 객관적으로 인정해서 네. 보석 사유 삼을지 여부는 그런 이제 재판장의 고유 재량인 것이죠. 예. 아까 앞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오랜만에 모습 드러냈는데 좀 건강이 안 좋아 보인다고 하셨었잖아요. 재판부도 혹시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보석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그 불구속 재판 원칙을 그 연장선상에서 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실제 이 건강이 안 좋을 때도 보석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병보석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물론 이제 구속집행정지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예. 보석 형태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건강 상태에 대한 염려 때문에 보석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재판부나 사법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예. 재판장이 보석을 결정하기엔 상당히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쉽게 그렇게. 보석 허가를 내리기는 힘들 거다. 그러니까 만약 객관적 상황이 보석에 적당하다. 이게 필요적 예. 보석 사유에 해당하거든요. 예. 이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받고 있는 해당 법정형에 따르면 필요적 보석 사유지만
물론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보석 사유에 대한 재판장의 재량이 있지만 사실 정치 상황 자체가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 지금 아까 공개된 재판에서는 사건 관련해 가지고 좀 목소리에 힘이 없는 태도를 좀 보였는데요. 네. 실제 보석 신문 과정에서는 전혀 달랐다고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본인의 이 기소 자체의 부당성에 대해서 강하게 항변했고요. 유치하기 짝이 없는 기소다 이런 표현까지 예, 했습니다. 특검 기소에 그리고 대해서. 목소리도 굉장히 힘주어서 18분 동안이나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재판을 받기 어렵거나 수용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아마 재판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 건강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네. 구치소나 아니면 외부 진료기관을 통한 진단서를 통해서 확인되는 거지 예. 저렇게 외관상 좀 다소 수척해 보인다의 정도를 가지고 보석을 허가할 정도의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물론 이제 윤 전 대통령도 표현을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 지금 당장 숨을 못 쉴 정도로 힘든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곡하게 표현을 예. 했는데 저는 이제 그 표현도 굳이 왜 썼나 싶을 정도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예. 외에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것을 상쇄할 정도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건 이제 아무도 모르는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옛날 대표 시절에 단식 이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갔잖아요. 그때 물론 그 당시 영장 실질 전담 판사가 건강 문제를 얘기하진 않았어요. 거기에는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된다. 그러나 뭐 피고인의 방어권을 뺐을 정도의 이 정도의 증거인멸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비틀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이재명 전 대표의 건강 상태도 고려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명시적 표현이 없어도. 그때 단식을 오래 하시고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받았잖아요. 예. 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면 판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네. 명시적인 본인의 설시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잠재적으로 고려되는 거예요. 예. 뭐 보석이 충분한 사유가 있다, 아니다. 이제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리는데 만약에 보석이 기각이 된다면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재판 협조 안 하게 될까요? 뭐 재판장에서 모습 못 보는 겁니까? 그런 취지를 간접적으로 암시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란 재판에서 그랬고요. 출석해서 진술을 하거나 본인의 주장을 직접 펼친다고 해서 재판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제 그 공개 재판 과정에서 계엄 사업 문건 관련된 발언도 예. 지금 공소장 기재 사실 또 관련돼서 특검이 제출할 증거에 사실 정면으로 배치될 겁니다.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관련돼서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다는 것, 강희구 부속실장의 보고가 있었다는 것, 관련 진술들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같이 직접 진술을 하면 예.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허위 진술로 이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계속 줄 가능성이 있고 네. 본인도 뭐 지금 재판에 출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별한 전략이랄 것보다 불출석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방식의 시간을 지연하면서 예. 구속 기한을 도과시키는 게 1차적 목표일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계속 부인하면서 특검이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저거는 아마 윤 전 대통령이나 그 변호인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재판할 때마다 중계를 만약에 허가하게 되면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상당히 그거는 그러니까 나온 증인들의 경우에요. 심지어는 그 새로운 그 개정안에 보면 비식별표리 개인 정보, 그 개인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 삭제하는 이런 것도 안 해도 된다는 식의 법안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증인들은 안 나올 거고요. 네.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이 방금 말씀 주셨지만 이렇게 비공개로 어떤 발언했는데 그 발언에 힘이 있는 발언했느냐 없느냐, 네. 목소리에 힘이 있느냐 없느냐 갖고 건강 상태까지 추단하는 여러 가지의 정치권의 비판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재판하겠습니까? 예. 막말로 그 본인은 얘기하기 힘들 정도의 건강 상태인데 내가 불구속받기 위해서 그 자리 재판장께 젖먹던 힘까지 호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런 식의 이제 억측이 난무하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부터는
그 35부의 부장이 이걸 허가하지 않는다고 보겠지만 예. 만약에 허가한다면 윤 전 대통령이 안 나올 가능성이 커지죠. 중개 여부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할지 여부를 가를 수 있다. 그러면은 중개 안 한다 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보석이 기각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재판에 출석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이 부분은 사실 법리적으로 사실관계 다툴 확률이 좀 높고요. 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이제 그 당시에 진술했던 사람과 본인의 경험과 다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증인 신문이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란 수계 혐의 재판과는 달리 이 부분은 다툴 여지가 더 크다. 그래서 아마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선요, 이번 주에 김건희 여사가 피고인 신분으로는 법정에 처음으로 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대 전직 영부인이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는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라서 계속 이 초유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재판에 나온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공판이 시작되기 전에 그 잠깐의 모습이 포착이 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역사적 불행이죠. 전직 대통령 부부가 중대 비위, 또 대통령은 내란 사건,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집권 기간 내내 또 그 이전에 주가 조작이란 중대 범죄의 주요 피의자로서 또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이 법원이나 특검은 향후 남은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그에 따라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국민적 요구일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 역시 최초 내란 재판 관련해서는 직위원 재판부는 이 호송이나 입정 절차까지도 비공개하는 등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예.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공개가 된 것이고요. 생각보다 김건희 씨는 건강 상태는 양호해 보입니다. 과거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구속 이후에 출정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초췌해하고 힘들었고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양호한 것으로 보이고요. 꽤 여유 있는 태도도 보였습니다. 예. 김건희 씨 같은 경우 지금 수사받고 있는 특검의 수사 대상뿐만 아니라 지금 기소된 이 범죄 사실 관련해서도 전부 부인하고 있고 본인의 무죄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그런 현실 인식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깨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여전히 본인이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지금 기소된 내용은 특검에 의해서 잘못된 기소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 보입니다. 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재판에 꽤 이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다툼의 여지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 부분은 이제 대법까지 기본적 사실관계가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본인이 실제 공모했는지 여부 또는 그 주가 부양의 이런 사실관계를 알았는지 여부 예. 알고도 본인이 이제 가공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거기 때문에 네. 재판의 쟁점은 비교적 간단하고요.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여론조사 이게 명태균 씨 관련된 사건인데 예. 이 부분도 그 김건희 여사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여가 입증이 돼야지만 처벌받는 주체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예. 부분도 좀 그런 어려움이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건진법사 통해서 통일교로부터 받은 네. 이 금품 등 이 부분은 지금 알선수재로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알선수재에서 뇌물로 공소장 변경이 될 가능성 거의 100%라고 봅니다. 특검은 그렇게 할 거예요. 예. 현재 기소는 그렇게 해놨지만 이 부분도 실제 그 건진법사가 이 부분 김건희 여사한테 건네줬다라는 진술이 나오지 않으면 예. 이건 유죄 입증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목걸이 등이 건진법사까지 흘러온 것은 이건 다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 예. 건진법사로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흘러갔는지는 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죄로 기소가 될 가능성은 높지만 이게 이 혐의가 인정되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건진법사로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해당 그 금품 등 고가의 목걸이 등이 건네갔다. 이것이 일단 사실관계 확정이 돼야지만 예. 이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한 법 적용을 뇌물로 할지 알선수재로 할지 아니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할지 그 뒤에 나오는 문제인데 예. 현재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아직까지 못 나가고 있어요, 특검이. 건진법사가 어떻게 나중에 증인신문 과정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보면 다툴 만한 사건들이라고 보는 거죠. 예. 한편 특검에서는요, 김 여사가 종묘 누각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이른바 종묘 차담회 관련 의혹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인인 김건희 씨가 국가유산이자 세계유산인 종묘의 공개 제한 지역인 망묘루를 사적 지인들과의 차담회 장소로 무단 이용하였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며 종묘 관리 공무원들을 조사하였고 여전히 김 여사 종묘 사적 사용 인정하는 입장이실까요? 일단 오늘 가서 저희 일단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 지시로 어떻게 허가 내리신 건지? 네, 저 일단 사실 좀그 부분도 저희가 일단은 조사에 일단 제가 일단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대통령실로부터 혹시 김 여사 방문 죄송합니다. 전달받고 개방 결정하신 게 맞을까요? 죄송합니다. 예, 이 종묘가요, 그냥 함부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 안 되고 사용을 하려면 또 국가적인 행사가 있거나 있어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김건희 여사가 사적 유용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고 있지만 김 여사 측에서는 그 외국 손님이 사실 질 바이든 여사가 소개해준 손님이었다. 이거는 외교 행사라고 볼 수 있다. 사적 유용이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수사 결과 밝혀지고 있는 내용들을 예. 보면요, 실제 사적 공간으로 거기에서 특별한 어떤 상황과 분위기를 즐기려고 한 의도가 정확히 드러납니다. 거기에 음식물이라든가 준비 과정을 세팅하거나 이런 거는 도저히 그 문화유산 시설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만약 네. 공식적인 행사였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해서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이 관리 담당자들에 의해서 제지되었어야 될 일들이 버젓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예. 한 번에 그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추가 수사 결과 나오는 걸 보면 한 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예. 그러니까 실제 본인이 왕처럼 행세하고 싶은 욕망을 그런 방식으로 해결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질 바이든 여사가 추천한 분은 과연 국가의 어떤 유산 관리의 이 규정이나 법질서도 무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지금의 변명 자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이고, 특검 수사 결과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네. 문화유산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혐의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저게 그러니까 사적으로 이용했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먼저 저희가 밝혀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그 국능 관람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국가적 행사의 경우에는 국능 본부장의 허가 없이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허가 없이 활용했다는 건지 아니면 국능 본부장의 사용 허가를 받고서 했는데 그 사적으로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지 예. 이걸 먼저 이제 특검이 밝혀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허가 없이 했다면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허가 이시 국능본부장의 허가를 받고 사용했는데 거기에 온 손님들이 좀 문제가 있다. 예. 이런 거라면 이건 위법의 문제가 아닌 거고요. 예. 예를 들면 허가 과정에서 어떤 뭐 압력을 가했다. 그럼 뭐 직권남용의 주체가 될 수가 없잖아요. 네.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권남용죄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법령 적용을 어떻게 할지가 모르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게 과연 특검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지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특검 수사에 물론 하다가 인지된 사건은 할 수 있지만 예. 관련 범죄와 관련된 인지 사건인 것이지 예. 무작정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도 야 이거 수사 범위에 대해서 국회에서 좀 넓혀달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이 인지하면 다 할 수 있다면 국회에 그런 입법 청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 범위의 문제, 그다음에 구체적인 이게 과연 허가 없이 한 것인지 네. 허가 과정에 어떤 월권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오겠죠. 예. 허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만약에 허가가
있었어도 이게 국가 행사로 볼 수 있는 거냐, 사적 만남으로 봐야 되는 거냐. 그렇다면 질 바이든 여사가 소개해준 손님이 왔다. 이 부분은 외교 행사로 봐야 되는 그러니까 겁니까? 예컨대 사적 외교 만남으로 행사라고 봐야 주장하는 이유가 예. 외교 행사의 경우는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허가 이시 사용한 상황에서 거기에 참석한 인원들이 보면 굳이 이거 사적인 친분 유지 아니야? 이런 목적으로 한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의 점이라면 예. 그럼 만약에 사용 허가를 받았다면요.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을 허위로 사용 허가서를 냈어요. 그럼 이제 공무집행 방해가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뭔가 그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따라 나와야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그걸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추가적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게 예. 2023년 10월 4일 날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과의 차담회가 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이제 금거북이를 전달한 맞습니다. 것으로 또 의심을 받고 금거북이를 있는 전달한 분이죠. 예. 그때의 명목은 뭐였냐면 공사 상황 점검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종묘 공사 상황을 점검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종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을 초대해서 차담회를 가졌다. 그러니까 둘 간의 특수관계를 고려하면 네. 종묘를 이런 방식으로 사적 사용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더 높아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거는 사실은 일부 구성 요건이 그러니까 수사라는 것은 이게 이런 행위가 맞다면 법적 처벌 조항이 있고 그 법적 처벌 조항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수사잖아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저 부분은 사실 국회에서 나서야 되는 거라고 봐요. 만약에 그게 위법 여부를 떠나서 네. 이배용 전 국가교육원장하고 차담을 위해서 그걸 사용했다. 부적절하죠. 예. 그럼 비판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실관계 확인은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러서 얘기하면 될 것을 저렇게 특검이 본인들의 수사 범위인지 의문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다 수사한다.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특검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좀 들여다봐야 할 문제였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회의 의결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이 폐지되었다는 뉴스를 들려드리겠다던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찬을 던졌고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그 파편이 누구에게 어떻게 튈지에 대해서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 조직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정치권 소식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국회가 어제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1년 유예 기간을 거쳐서 검찰청이 78년 만에 이제 폐지의 수순을 밟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검사, 검찰청 이런 명칭들은 다 없어지는 건가요? 네, 검찰의 기능, 그러니까 기소라고 하는 기능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 공수처, 그다음에 공소청, 그다음 수사기관 그리고 예. 기소기관으로 이제 분리가 되는 건데요. 예. 근데 어쨌든 명목으로 검찰청이라고 하는 이 기관 자체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굉장히 그동안에 검찰 개혁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화두가 된 게 벌써 20년도 넘은 얘기예요.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검찰의 개혁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검찰이 스스로가 자정리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끊임없이 해왔고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검찰 개혁을 여러 차례 추진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검찰 개혁의 결과물로서 뭐 공수처도 있고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분리도 있고 했지만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검찰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럽다 못해서 이게 과연 검찰 맞냐? 네. 마치 권력의 어떤 그 하수인과 같은 그런 편파적이고 뭐랄까 시키는 수사는 잘하는데 시키는 야당에 대한 수사는 잘했지만 네. 여당의 의혹에 대해서는 뭐 수사할 의지조차 보여주지 못했던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오늘 검찰청 해체라고 하는 이런 결과로 이르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보면 네. 사필 규정이다 뭐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뭐 필요했던 개혁의 결과물이다라는 취지로 들립니다. 글쎄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을 사정의 도구로 이용했다고 해서 그것을 폐지하는 것이 옳냐? 뭐 하위 법률로 헌법적인 것을 무시해서 위헌적인 그런 뭐 법률 개정을 하는 것이 저는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헌법 제 89조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의회 폭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 왜냐하면 헌법 89조에 보면은 검사라는 것이 나오고 검찰총장이 나오면 검찰청은 당연히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개헌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검찰청을 없애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 공소청, 중수청 그리고 공소청은 검사들은 뭐 너희들은 그냥 영장만 발부해라. 그리고 수사는 경찰에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그리고 보안 수사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데 1년 동안 보안 수사를 해서 검찰에서 다시 경찰에서 넘어온 것을 다시 검찰에서 다시 경찰로 재수사를 하는 것이 보안 수사권인데 예.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무력화되는 것을 보면은 결국은 그겁니다. 대기업에 우리가 신입 사원을 면접을 보면 네. 서류 면접으로 통과시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보안 수사가 애초에 1차적인 수사가 부실하면 네. 살인자가 석방이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중간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형사사법제도를 뭐 교체하고 네. 변화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야 되는 것이 결국은 형사사법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그냥 뚝딱 의회에서 180석 이상의 어떤 의회 다수석을 하고 있다는 예. 민주당의 그런 다수의 힘으로 그냥 하위 법률로서 헌법을 넘어서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저는 역사의 큰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 만약에 이렇게 해서 1년 뒤까지 상당히 큰 혼란이 있을 겁니다. 혼란도 있고 지금 현직 검사들이 70명 정도가 사직을 했고 예. 어제도 마찬가지로 부장검사가 서산지청 소속 차 부장검사가 사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이것은 어제 그랬습니다. 법치주의 훼손이 본질이고 이것을 내가 항의하는 것은 내가 사직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잘못되면 네. 오롯이 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탓으로 상당히 큰 혼란을 다 감당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보안 수사권 문제도 언급을 해주셨고 이 부분은 여당 내에서도 아직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유예 기간 1년이 있는데 이 동안에 많은 혼선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결국에는 민주당 여당이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네.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예. 그동안의 보안 수사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둘러싸고 예. 민주당이 이 부분까지 안고 가겠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또 네. 행정부에서 이 부분은 책임지겠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대통령이 네. 행정부에서 책임지겠다. 그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 수사권 문제를 비롯해서 1년 동안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소위 그 착근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하위 법령들을 갖다가 만들어 나가는 거를 대통령실이 주도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좀 평가하고 싶고요. 예.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어떤 큰 갈래를 갖다가 쳤고 그것의 세부적인 뭐 보안 수사권 문제, 그 다음에 뭐 검찰 내부 조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의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러니까 대통령제 국가이니까 대통령이 책임지고 가겠다라고 이제 갈래를 쳤기 때문에 국회가 할 일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안 수사권 문제는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예. 검찰 개혁의 결과물로서 공수처가 있었지만 네. 공수처가 실용성이 있었느냐 그리고 또 문제는 없느냐 그렇게 보면 보완해야 될 점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소위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 분리가 되고 조직이 분리가 되면 예. 그에 따라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들이 검찰에 의한 보안 수사권은 저도 반대를 합니다. 다만 예. 공수처라든지 또 경찰과 공수청 이렇게 예. 해가지고 여러 개로 이제 수사기관도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관들끼리의 보안 수사권 문제라든지 예. 이런 식으로 보완이 좀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도 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또 불안하지 않도록 네.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동안 잘 보완해 나가기를 그렇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 글쎄요, 그런 것들이 대통령 행정부가 다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리고 검사들도 상당히 직을 떠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과거에 국정원의 대북 휴민트 다 없애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대북 어떤 그 안보망이 다 구멍이 났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이 그동안의 어떤 그 검사의 그 지금 1947년부터 78년간 유지된 이런 검찰의 어떤 그런 기능이 삽시간에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변호사의 88%가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유지해야 된다. 예. 그렇게 지금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검수완박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참담한 현실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미제 사건이 34% 늘고 또 검찰 1인당 사건이 3년 새 25% 증가하고 예. 또 장기 미제 사건이 4배 정도 증가했고 그러면 이것을 검찰 자체를 개선하고 쇄신해서 만약에 뭐 검찰총장의 문제 있으면 검찰총장 인사제도를 바꾸면 되는 것이고 대법원장의 문제 있으면 대법원장을 의회에서 3분의 2가 찬성하는 걸로 규정을 바꾸면 되는 것인데 예. 검찰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검찰이라는 그동안 78년 동안 유지하는 이 휴민트, 검찰 휴민트를 왜 없앱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선용해야죠.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고 법과 제도로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이 지난 정부 때 잘못했다면 그런 검찰을 쇄신할 수 있는 것을 법으로서 만들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 검찰 조직을 같이 끌고 가야 되는데 예. 그것을 내던지고 다시 가겠다. 그리고 국민들은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재판하고 검찰 조사받을 때도 변호사를 건건히 다 해야 되고 변호사비 또한 상당히 많이 들 것이고 가장 궁극적인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 어떤 여러 가지 피의자라든가 뭐 살인 피의자라든가 여러 가지 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상당히 구멍이 크게 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걱정이라고 봅니다. 이제 예. 국민의 기본권이 공백이 생겼다라고 하는 건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오히려 검찰이 그동안에 보여준 태도를 보면 소위 말해서 여권 또는 권력의 핵심부와 연계된 마약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백혜령 경정이 얘기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증거, 아니 여권의 의혹에 대해서 그것도 언론에서 또 야당에서 수사하라고 뭐 6개월, 8개월 그렇게 얘기해서 간신히 압수수색했는데 압수수색한 핵심 증거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것도 검찰 내부에서. 자, 이게 과연 수사의 의지가 있느냐. 또 김건희 전 여사에 대한 조사 때도 검찰이 언제부터 방문해서 핸드폰 다 압수당하고 그리고 나서 조사를 했습니까? 그것도 국민들이 야당이 조사하라고 그런지 1년 다 돼가서 하는 조사인데도 그렇습니다. 예. 그 외에도 정말로 권력의 중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기소 처리하고 무혐의 처리하고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 3개의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검찰이 할 일을 제대로 했다면 지금과 같은 꼴을 당하지 않았을 거다. 예. 그런 점에서 검찰이 물론 정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기능까지 없애겠다는 건 아니에요. 예. 저는 그런 점에서 검찰개혁의 방향은 맞고 다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우려점들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인권의 문제, 보안수사권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앞으로 그 예. 부분을 갖다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뭐 지금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큰 이제 골조만 세워진 상태고 이제 세부적인 입법 과정이나 정부 노력 등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혼선들을 최소화하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서 여야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 때 총무비서관이 논란이 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당연직으로 그 국회 국정감사의 대상이거든요. 그냥 채택하면 되는 겁니다. 네, 채택해서 그게 총무비서관이든 뭐 법무비서관이든 정무비서관이든 나와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나와서 공직자로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게 필요하다. 기존에 있는 총무비서관들과 조금 또 성격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할 뭐 드러내놓고 활동하시거나 이런 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이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직자의 또 자세가 있기 때문에 이 야당의 정말 악의적인 의도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는 이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증인 명단에 대통령 비서실에 보면 지금 총무비서관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총무비서관은 14대 이후에 단 한 번도 증인에서 제외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김현지 비서관은 존엄입니까?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입니까? 네, 김현재 총무비서관이 증인 채택에서 제외된 것을 놓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왜 안 나오는 것이냐, 이제 존엄이냐라는 표현까지 했는데 나온다 안 나온다 지금 뭐 보도마다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가 맞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언론 보도 보면은 뭐 동아일보에서는 예. 이제 뭐 나온다 그러고 한겨레에서는 안 나온다 그러고 예. 어느 걸 믿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민주당이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국회 출석을 주저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명분도 없고 민주당이 주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네,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습니다. 예. 일단 명분에서 아까 앞서 국민의힘 의원이 얘기했지만 14대 국회 이래로 총무비서관이 빠진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실, 옛날로 따지면 청와대인데 인사, 재무, 행정 이 모든 것의 실무 책임자가 총무비서관입니다. 아니 국정감사를 하는데 그 기관의 인사나 재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돈, 그다음에 인사 그리고 행정 그 책임자가 없으면 어떻게 국정감사를 합니까? 네. 그런 점에서 명분이 없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실리도 없는 게 국정감사에서 누가 증인을 제일 많이 부릅니까? 여당이 제일 많이 부를 수밖에 없어요. 전 정권 인사가 됐든 재계 인사가 됐든 그럼 증인을 갖다가 민주당이 앞으로 많이 부를 텐데 대통령실 비서관은 못 부르고 예를 들어 재벌 총수라든지 전 정권 뭐 인사 부르면 그 사람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명분도 실리도 없는데 왜 긁어부스럼을 만드느냐. 속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직자 아닙니까? 그것도 1급 고위공직자예요. 당연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부른다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요. 안 부르더라도 14대 국회 때부터 뭐 증인이 아니라도 배석으로라도 꼭 참여했던 이유는 인사, 행정, 실무, 재무 이게 총 책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왔던 겁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이런 논란 자체를 왜 민주당이 자초하는지 사실은 그 배경에도 궁금하고 그리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안 나올 이유가 없는 거다. 민주당이 그거는 뭐 긁어부스럼 만드는 이런 형국을 굳이 만들 이유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김 비서관을 처음부터 증인 채택을 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텐데 안 한 이유가 뭘까요? 혹시 대통령실의 눈치를 봐서였을까요? 민주당이 과잉 충성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물론 뭐 증인으로 총무비서관을 부른 거는 과거 이제 우리가 박근혜 정권 때 문고리 3인방 중에 총무비서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문고리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총무비서관이 증인으로 채택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특별히 뭐 증인이 아니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 자체가 이런 그 행정 실무 업무이기 때문에 배석으로라도 다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굳이 지금 뭐 허니문 기간인데 그 실무자를 갖다 굳이 왜 부르냐. 대통령 비서실장도 있고 뭐도 있고. 그 말이 얼핏 보면 틀린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그동안에 14대부터 지금까지 나왔는지는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대통령실의 국회가 그동안에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사법 개혁에서 예. 조금 사실은 이제 국회가 좀 앞서 나가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뭔가 좀 충성하는 모습을 네.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오히려 이게 더 국민들에게는 네. 또 불편하게 와닿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너무 지나치게 과잉 충성을 하다 보니 알아서 긁어부스럼을 안 해도 만든 됐고 왜 하는지 상황이 모르겠어요. 돼버렸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사실 여당에서는 국정감사에 비서실장이 나올 거니까 비서관보다 더 높은 비서실장이 나오면 문제 없는 건 아니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렇게 총무비서관을 꼭 나오라고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이 14대 이후 총무비서관이 증언에 빠진 적 없다고 예. 1차적으로 얘기했고 두 번째.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98년이죠. 예. 성남 시민연대에서 합류해서 같이 한 것. 그 오랜 역사가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고 친밀감이 있고 아끼기 때문에 안 나오는 존엄이냐. 그렇게 두 가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 총무비서관은 국정감사의 당연 기관 증인입니다. 예. 통상적으로 장관이 갈 때, 비서실장이 갈 때 1, 2급은 당연히 따라가는 겁니다. 네. 의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민주당이 긁어부스름,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야권의 어떤 표적으로 김현지 비서관을 총무비서관을 띄운 겁니다. 그래서 야권이 이 허점을 지금 물었기 때문에 계속 이거에 대해서 쟁점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정치사를 보면은 측근 리스크, 문고리 권력 이런 것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전두환 전 대통령 그 동생 정경환 씨 상당히 그런 리스크가 컸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 노건평 그 형님 그런 문제가 좀 시끄러웠고 DJ 김대중 씨는 그 쓰리홍이라고 그때 그랬습니다. 그 아들 문제들 때문에 사과했고 김영삼 대통령도 그 아들 문제 때문에 대국민 사과를 한 적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의 어떤 정치 권력을 대통령의 막강한 그 권력을 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권력 주변에 문고리 권력이라고 합니다. 소위 예. 말해서. 그래서 총무비서관은 인사재정 회계 통상적인 걸 다 하는데 그러면 민주당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비서실장이 나오는데 그 밑에 있는 직원은 안 나와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럼 비서실장이 인사, 재정, 회계 다 합니까? 비서실장은 통상적인 큰 흐름만 봐주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1, 2급이 다 하는 겁니다. 비서관들이. 그래서 그러면 뭐 비서실장한테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을 하면 예. 그것은 내가 잘 모르겠고 총무비서관한테 내가 나중에 물어봐서 답변을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네. 지금이라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가는데 저는 왜 안 나올까? 지금 뭐 물론 인사 문제도 지난번에 그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인지 지난번 그 교육부 장관이라든가 네. 여성가족부 장관 문제 있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인가 아니면 성남시민연대가 1998년에 창립을 했는데 여기에 이재명 그때 당시에 대표랑 같이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시민연대 활동할 때 미군 장갑차에서 미순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반미 운동 같은 거 그런 흔적도 지금 많이 남아 있다고 이제 그런 보도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인지는 하여튼 모르지만은 이것이 이번에 안 나오면 예. 앞으로 두고두고 언론과 야권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혹시 김현지 비서관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나온다면 네. 좀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게 따로 있는 건가요? 지금 뭐 우리 대국민 상임위 할 때 보면은 상임위와 관련 없는 거 많이 묻습니다. 정쟁의 공장으로 사용하잖아요. 예. 국민의힘 야당 국민의힘으로서는 표로는 안 됩니다. 예. 107석이기 때문에 지금 번번이 해서 필리버스터 24시간짜리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상임위원회라든가 국정감사기관에 이런 것들을 정치 쟁점화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야권의 숙명입니다. 예. 물론 국정감사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하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이런 걸 통해서 하지 않으면 만약에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이것 얘기하고 저거 얘기하고 해도
하도 얘기할 게 많으니까 언론에서 받아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우리 앵커님도 보시지만 하루 자고 일어나면 막 이상한 법이 막 해서 통과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다 흡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비판하다 보면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국민들이 알 거 이런 것들은 뭐 이런 데서 또 뭐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운영이 국정감사인데 좀 정쟁으로 또 흐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아마도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안 부르는 이유가 대통령과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있어 왔으니까 또 대통령 관련해서 지금 5건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뭐 중단된 상태지만 뭐 그런 것과 관련해서 뭔가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거나 또 공격하거나 이런 소위 말하면은 정쟁의 공간으로 활용될까 봐 우려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의석의 다수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잖아요. 뭐 운영위에서도 다수가 민주당입니다. 그러면 총무비서관으로서의 업무 외에 다른 정쟁이 벌어지면 여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비판하고 엄호하고 그다음에 또 난장판 되고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런 난장판을 우려해서 안 부른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고위 공무원이 국회가 부르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요. 다만 총무비서관 외에 업무와 관련된 다른 뭐 20, 30년 전 얘기 또는 뭐 과거사 얘기 뭐 이런 얘기 꺼낸다 그러면 오히려 국민이 판단할 거다.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 엄호를 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뭐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갖다가 스스로 만들지 말고 나와서 업무와 관련된 얘기만 묻고 그 국정감사 그게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 점에서 업무에 대해서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저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 주권 정부라고 했던 그 취지에 맞는 거라고 봅니다. 그 한 가지만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 때 그때 국정감사라든가 뭐 상임위라든가 많이 할 때 결혼하기 전 것까지 도이치모터스까지 계속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지사지로 그리고 뭐 대전에 그런 사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대국민 사과하고 장관 즉시 문책하고 즉시 교체하고 그건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있을 때 민주당 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역지사지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페이스북이라든가 지금 보도라든가 대변인들 보도 보면 역으로 반사합니다. 반사. 이재명의 어떤 민주당 대표였을 때 그 행태를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똑같이만 하면 우리가 인정하겠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다르다. 그런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국회가 결정할 문제다라고 일단 공을 좀 넘긴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하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앞서서 여러 언론에서 어디서는 뭐 나올 거다, 어디서는 안 나올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국회가 부르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안 부르는데 나 할 얘기 있어요. 그러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건데 합의가 안 되더라도 이제까지 청와대의 총무비서관이 관행적으로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의 총책임자입니다.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뭐 민주당이 국민 여론 개혁하고 개혁 입법하는 거하고 총무비서관 안 나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지금의 여론, 국민 여론을 제대로 듣는다면 뭐 나오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나오면 또 뒤늦게 또 나온다고 했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환영이죠. 당연히 왜냐하면 보수라는 것은 법을 지키는 게 보수입니다. 물론 민주당이 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고 헌법적인 가치에 충실하는 것이 보수의 가치고 보수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동안에 뭐 14대부터 계속 나왔으니까 당연 기관 증인이면 의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식의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면 엉뚱한 것이 계속만 엉뚱한 것이 아니고 상상하지 못한 것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권도 상식선에서 순리적으로 나올 수 있으면 나오고 그리고 간사를 또 추천했으면 당에서 추천해서 인정을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올지 안 나올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저희 MBN 토요와이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